이 장안천도는 삼국지에서 유일하게 이제 수도가 옮겨가는 중대 사건인데, 이때 그 동탁이가 이제 장안천도를 하게 되는 배경에는 요전날 말씀한 대로 낙양 중심의 그 체제에서 장안 쪽으로 이제 옮겨간단 말이에요. 대충 황하가 이렇게 흐릅니다. 여기 양자강이 이렇게 흐르고, 여기가 낙양쯤 되고, 여기가 장안이에요. 우리가 지금 보통 상해는 여기쯤 되고, 근데 여기서 이제 이쪽 지역이라는 게 대충 우리 개념으로 따지면 한 1000리 정도로 보면 돼요. 거리상. 그렇지만 이 중간에 함곡관이라고는 상당히 여기 험한 지형이 있어가지고, 이 두 곳은 역사적으로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지금 낙양은 소위 이제 동쪽 산동성까지 포함해가지고 이 동쪽 지역을 이제 주로 다스리는 지역이라 그러면은, 이 장안 쪽은 그야말로 아주 서쪽 좀 궁벽하긴 하지만 저쪽은 이 동쪽하고 함곡관 경계로 따져갖고는 전혀 다른 형태의 이 기반도 농업보다는 뭐 목축업이라든지 또는 이민족의 침략이 잦으니까 이 낙양 지역은 상당히 문화적으로나 좀 유약한 풍토가 있다 그러면은 장안 지역은 상당히 좀 뭐라 그러나요? 좀 강하고 이런 풍토가 좀 다른 풍토인데다가 동탁 이 친구의 출신 지역이 이 서량이라고 그러는 이쪽 지역입니다. 이쪽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자기 근거지와 가깝고 이래가지고 이제 천도를 하게 되는데, 그 배경에는 이제 반동탁 연합군이 구성이 돼가지고 낙양을 공격해 오고 뭐 이런 이제 배경이 있죠. 아무튼 이 동탁의 낙양 천도는 겨울에 시작을 해요. 굉장히 무모하게 하는 바람에 옮겨가는 도중에 뭐 약탈도 당하고 수 없는 사람이 죽고, 그래서 최악의 천도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도를 옮길 때 상당히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준비 이상의 어떤 역사적인 의미를 갖지 않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편리하게 결정하다가는 엄청난 피해도 있게 되고 그야말로 일반 백성들에게는 큰 곤욕을 치르게 된다. 이런 상징적인 사건으로 종종 얘기가 되죠. 아무튼 장안에 이제 천도를 한 후에, 당시 장안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갖고 낙양에 이제 백성들을 끌고 가는 바람에 엄청나게 죽고, 일부를 데리고 갔는데, 원래 이게 동탁이가 준비가 미흡하니까 장안에 가자마자 그야말로 무단 독재가 계속이 돼요. 뭐 저기 심지어 그 대신들을 장악을 하기 위해서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 뭐 그야말로 요즘 얘기하자면은 직결 처분한다고 해가지고 큰 가마솥에 물 끓여 놓고서는 사람을 뭐 부위별로 잘라갖고 던진다든지 이런 만행을 하여튼 수없이 저지르는데, 하여튼 이런 장안천도 이후의 사회를 굉장히 암흑사회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 이제 그 왕윤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왕윤도 상당히 우리가 삼국지에서는 중시할 인물이에요. 이 왕윤이 이제 우리 삼국지의 최고의 미녀라고 그러는 초손이라고 나오죠. 이제 왕윤하고 초손하고 또 여포하고 이제 세 사람의 관계가 이제 이때 형성이 되는데, 이 왕윤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우리가 볼 때는 의리도 있고 상당히 정상적인 선비 출신의 관료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친구 이거 동탁이를 분명히 해치워야만이 나라가 온전하게 될 것 같다 해가지고서 이제 궁리를 짜내죠. 원래 앞서 제가 말씀드릴 때 조조가 동탁이를 죽이려다가 실패를 하고 도망친 얘기를 잠시 했죠. 이때도 사실은 조조가 왕윤이한테서 보금을 빌려가가지고 동탁이를 죽이려다가 못 죽이고 이제 도망치게 되는 건데, 이 왕윤이라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동탁이를 죽이려고 여러 가지를 노력을 하고 있는 판에, 어느 날 이제 우리 집에 와서
후원을 거니면서 꽤 이제 안타까워하는 장면이 소설 속에 묘사가 되죠. 이때 이제 그 초손이라는 미인이 소설을 보면 왕윤의 집 가희다. 노예라는 얘기고 한마디로 이제 또 가짜가 또 붙기도 해요. 그러니까 가수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노예를 거느리는데 우리가 뭐 친모도 있고 식모도 있고 하듯이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주인의 즐거움을 주기 위한 노래 부르는 가수들도 노예로 이제 부렸다라는 설도 있고, 하나는 서역에서 온 가수였다. 이 당시 서역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이쪽 지역에 현재 우리가 얘기하는 중앙아시아 쪽이라고 보면 돼요. 이라크, 이란 이런 지역 쪽은 서역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서역에서 건너온 그러니까 무희, 가희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제 간우단을 구성해 가지고 중국에 와서 이제 요즘 얘기하자면 공연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제 돈도 좀 받고 뭐 이런 가희 집단의 사람이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초선이를 또 중국의 4대 미인이라고 해가지고 그 한나라 때 충노족에 갔던 왕소군 또는 그 주나라 말기에 그 주유왕 첩이었던 포사, 나중에 왕비가 됐죠. 그 당나라 때 뭐 양귀비하고 해서 중국의 4대 미인이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이 얘기는 뭐 별 큰 의미는 없고, 아무튼 초선이가 굉장히 미인이었었나 봐요. 그래서 초선이를 이용해서 왕윤이가 이제 동탁을 죽이려고 하는 계책을 세웁니다. 이걸 소위 미인계라고 그러죠. 이제 미인을 이용해서 쓰는 계책이다. 그래서 미인계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국의 36개의 계책, 36개. 잠시 얘기해 주면 36개를 우리는 때로 뭐 36개 주랭랑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36개가 36가지의 계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1개, 2개 쭉 나가는데 36개는 뭐냐? 온갖 계책을 다 써봐도 안 된다. 이건 이길 수가 없다. 그러면 그때는 도망치는 게 최고다. 이래서 36개 주위상 그러죠. 주위상. 그러니까 35개까지 계책을 다 써봤는데 상대를 물리칠 수 없을 때는 도망치는 게 최상의 계책이다. 그래서 36개 주랭랑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미인계도 30개 이후예요. 그러니까 36개 중에서 30개가 넘으면은 그냥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에서 써보는 계책입니다. 아마 제가 분명히 보면 미인계가 33개 아니면 34개쯤 될 거예요. 그러니까 미인계도 최후에 쓰는 계책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초선이한테 어떻게 이제 미인계를 쓰느냐. 동탁이를 집으로 부르죠. 그래서 이제 술자석을 걸려놓고 초선이가 나와서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니까 동탁이가 이제 홀딱 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선 곧 이제 동탁 부중으로 보내주겠다 하고서는 그 다음 날은 여포를 다시 초대해가지고는 또 여포한테 또 초선이를 보여주죠. 그러니까 여포가 초선이한테 완전히 이제 첫눈에 반합니다. 그러니까 동탁이한테는 마음에 드냐 그러고선 내가 자네한테 씹을 보내겠다. 이렇게 쓰고서 이걸 갖고 계책이 두 가지 계책이 잇따라서 연결될 때는 연환계라고 그래요. 연속해서 한다고 그래갖고 이 연자를 써서 연환계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미인계를 쓰지만 연환계를 두 가지 계책을 동시에 써가지고서 이제 여포하고 동탁이하고 이제 서로 초선이를 한 여자를 사랑하게 만들어 놓고서 이 초선이를 동탁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포 입장에서는 이거 저기 내 아내 될 사람인데 말이야 저 친구가 뺏어갔다. 그 전까지 동탁과 여포는 의부 관계예요. 양아버지.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이 왕윤이는 자네 양부가 정차 며느리 삼을 거니까 데리고 갔다. 그 자네한테 곧 불러서 결혼을 시켜줄 거다라고 이제 거짓말하고 왕윤이한테 와서는 여포가 흑심을 푼 것 같으니까 조심해야겠다. 양쪽을 이간질 시켜가지고는 드디어 이제 여포를 분노케 하죠. 그래서
여포하고 동탁이를 이제 떼어놓은 후에, 어느 날 이제 미호송이라고 보통 나와요. 삼국지를 보면. 이 미호송은 동탁이가 장안에 간 후에 장안교에다가 거대한 저택, 그러니까 뭐 장안성 못지않게 성을 만들어 놓고 거점이고, 근데 여기서 주로 정치를 했는데, 어느 날 이제 황제가 감기에 걸렸다가 나가지고서, 우리 완쾌된 기념 파티를 해야 되니까 반드시 장안궁성 연회에 좀 참석해달라고 이제 하고서는 이 여포한테는 몰래 이제 조치, 그러니까 황제의 명령을 가짜로 만들어서 주지요. 동탁이라는 놈을 죽여라.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옥세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국세 가지고도 문제가 많은데, 이 옥세라는 것이 원래 진시황이 처음 만들었어요. 이 옥세를 이제 도장이니까 도장 관리를 하는 친구는 동탁이 신복부하가 있었으면은 그 조서에 가짜 조서니까 도장을 못 찍었을 텐데, 이 동탁이 진영이 원래 무모하니까 도당쯤은 관리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윤희의 제자가 옥세를 관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조칙에다가 옥세를 찍고 여포한테 주고, 여포가 이제 궁성에 대기하고 있다가 동탁이가 왔을 때 이제 그 가짜 조서를 읽고서 동탁이를 죽여요. 그래서 동탁이가 궁중에서 일종의 암살을 당하는데, 이때 이제 그 여포란 친구의 또 배신이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원이라고 하는 자기 의부가 예전에 있었어요. 이 의부를 동탁이가 죽이라고 시킬 때 적토마를 주고, 이제 상당히 많은 금은보화도 주고, 향후 너는 내 후계자니까 내가 죽은 이후에 그야말로 네가 최고 실력자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언지를 줘가지고 정원이를 죽인 후에 양부 관계를 맺고 경호실장 겸 이제 자기 의자 양아들로서 이제 대접을 해오다가 이제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이때 이제 그 장안 기록에 보면은, 이거 뭐 일반 양갓집 부인들도 전부 다 그냥 폐물 갖고 나와서 폐물을 팔아서 술을 사가지고 이웃 사람에게도 대접을 하고, 아무튼 장안의 봄이라고, 우리 지난번 소위 말하는 박 대통령 죽고 나서 1979년 10월 26일 날 그 김재규한테 죽고 나서 서울의 봄이라고 그랬죠. 이제 독재정치가 끝이 났다. 이런 식으로 이 당시를 장안의 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도시 이름의 봄이라고 할 때면 요즘처럼 뭐 벚꽃놀이에서 봄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제 무단 독재 시대가 끝이 났다. 이런 상징으로들 많이 씁니다. 하여튼 이 장안의 봄 시절에 뭐 온갖 그냥 집안에 있는 부녀들 거의 전부 나와서 술도 사고 춤도 추고 이제 신이 나서 했는데, 이때 동탁이의 시체를 붙잡고 운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이 채용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채용도 우리가 상당히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 채용이가 상당히 대단한, 당대의 어쩌면 최고의 문장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채용이가 원래 젊은 시절에 조조하고 친했는데, 나라가 이게 헝클어지니까 채용이가 환관들을 좀 물리치라고 하는 상서를 올립니다. 요즘 얘기하자면은 신문 논설 정도의 이 나라를 걱정해가지고 쓰는 글이겠죠. 근데 이 채용이가 일약 이제 그 대단한 글 솜씨로 이제 각광을 받았는데, 이상하게 동탁이가 다른 사람 얘기는 안 듣는데 채용이 말은 상당히 자주 들어요. 거기서 이제 채용이가 동탁에 대한 이제 의리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시체를 붙잡고 우니까 잡혀왔죠. 그 왕윤희가, 야, 이거 천하의 몹쓸 놈이다. 이거 죽일 놈을 죽였는데 네가 왜 우느냐. 채용이가, 아니 난 별 뜻은 없고 내가 이제 그 사람에게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그래도 눈물이 나왔다. 이러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근데 살려달라고 할 땐 이런 비유를 합니다. 사마천이라는 사람 아실 거예요. 우리 그 유명한 사기를 쓴 사마천. 사마천이가 이제 이룡장군이란 친구를 변호하다가 한무지한테 미움을 사가지고 이제 사형 판결을 받았을 때
사형을 안 시키고 한 1등급 감해가지고 남성 성기를 이제 도려내지요. 그래서 환관이 돼가지고 환관을 근무는 안 하고 그 자기 아버지의 직책이었던 그 역사 서술을 하는 이 담당관 사관이 돼가지고 그 유명한 사기를 쓴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이번에 죽이지 않으면은 이제 최홍이가 일생을 자기도 한나라 역사를 정리하면서 죽고 싶다 그러는데 왕윤희가 용서를 안 해요. 그래서 왕윤희가 이 최홍이를 죽입니다. 이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최홍이에 대해, 왕윤희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처사다. 뭐 이제 욕도 좀 해요. 아무튼 이런 과정 속에서 동탁이가 죽고 이제 동탁이를 죽인 여포와 이제 왕윤희 또 하나의 이제 다른 사손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좀 이따 제가 다시 이제 말씀드릴게. 이 사손서, 왕윤, 여포, 사손서 3인의 집단 지도태자가 이제 시작이 돼요. 이때 이제 그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면 응사령을 이제 요구하는 동탁군이 응사령을 원합니다. 요즘 얘기하자면 특사죠. 그동안에 우리가 동탁 밑에서 죄를 많이 졌으니까 요번에 특사를 베풀어 주면은 당신의 그 왕윤과 여포와 사손서 3인 체제 정권에 충성을 다하겠다. 근데 원래 은사령은 1년에 한 번만 당시에는 베풀게 되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왕윤희가 이미 은사령을 한 번 내보냈기 때문에 은사령을 발동할 수가 없다. 이 사손서나 여포는 아예 또 은사령을 내려서 어차피 저 친구들이 이 군부 세력인데 저걸 잘못 다스리다가는 나라가 또 뒤집힐 것 같으니까 용서해주자. 하여튼 뭐 이러는데 왕윤희가 반대를 하는 바람에 은사령이 취소가 돼요. 이때 이제 그 동탁에 휘하에 있던 장군들이 야, 이제 은사령도 내리지가 않고 우린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으니까 각자 도망치자. 그래서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때 또 가후라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이 가후라는 인물이 요즘 어떻게 삼국지 읽으시면서 봤을지 모르지만 예전에 삼국지를 읽은 사람은 가후를 상당히 철새형 모사라고 그래요. 우리는 철새형 뭐 정치인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지만 그러니까 주군, 자기가 모실 주군을 자꾸 바꾸는 이런 형태의 인물이기 때문에 가후를 이제 철새형 모사라고들 많이 욕을 했는데 요즘에는 그 지난번에 부산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물어봤더니 제갈량 다음에 2위로 올라왔대요. 인기 있는 인물. 그러니까 즉 어떤 인물을 볼 때 우리가 지나치게 그 인물의 행동이라든지 당시의 가치관으로 볼 일은 아니고 자꾸 이제 세상도 변하고 가치관도 변하고 인물을 보는 눈도 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건 이제 제가 조금 후에 자세하게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삼국지에서 우선 제가 사손서라는 사람을 얘기를 먼저 좀 드려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삼국지를 보다 보면은 이민혁이나 이런 친구들은 이름이 손서다. 성이 사씨고 이름이 손서다. 이렇게 또 표기된 책도 있고 대부분이 이렇게 표기를 해요. 근데 이제 어떤 책은 사손이 성이고 이름이 서다. 이게 사실 뭐 별거는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이름을 따질 때 복성이 있잖아요. 제가 양일 때 이걸 제씨고 이름이 갈량인지 제갈씨인데 이름이 량인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손서는 삼국지에서 매력 있는 인물은 아닐지 모르지만 이 동탁 이후에 3인 체제에 집권할 만큼 대단한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복잡성이 많은데 또 제가 한 번은 사손이 성이고 이름이 서다라고 해가지고는 제가 그 실천문학사에서 나온 삼국지 신문에 이렇게 썼다가 또 온갖 그 틀린 표기를 했다고 얘기를 많이 나와가지고서 제가 이제 이 문제에 책임있게 답변을 한 게 중국의 많은
우리가 연구 서적들에 보면은 복성이에요, 사선. 지금 국내에 나와 있는 건 다 틀린 겁니다. 이거는 제가 앞으로 이제 여태까지 쓴 책이나 앞으로 쓸 책에 더 밝히게 되겠지만, 이 삼국지 연구의 제일 전문 권위자가 중국 인민대학의 오소림 교수예요. 오소림 교수가 그 삼국지 교주, 주석을 단 삼국지에도 보면은 사손서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왜 앞에 이게 문제가 되냐면, 복야사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게 벼슬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 이름이 복야인데, 복야가 지금 뭐냐면 좌복야, 우복야는 우리말로 하면 우의정, 영의정 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복야사 순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책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복야사를 벼슬로 보기도 합니다. 복야사라는 벼슬도 있었어요, 진시황 때. 이 복야사의 벼슬은, 진시황 때의 복야사는 쉽게 말하면 마국간에서 그 화살 담당하는 이런 벼슬이고, 그러니까 낮은 직급의 벼슬인데, 이 사람들은 요걸 띄어서 손서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복야 사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분명한 거는 복야 띄고 복야 벼슬에 사손이라는 이름의 복성을 갖고 이름은 서. 이렇게 보면은 맞습니다, 이게. 사손서에 대한 부분은 삼국지를 읽을 때 혹시 누가 얘기 나오면 복야사 손서는 한문이 그냥 쭉 나오잖아요. 왜 어디서 끊느냐 할 때 복야라는 벼슬에 사손이란 이름의 복성을 가진, 성은 복성 사손이고 이름은 서인,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손서는 그렇고, 이 가후는 원래 우리가 이제 삼국지에서 대단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지만, 이 가후는 요즘 말로 얘기하자면은 집안도 가난하고 출신 지역도 변변치 않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은 요즘도 출신 지역 엄청 따집니다. 박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을 거칠 때 우리나라의 제일 유명한 말이 TK란 말이었죠. 응? 대구의 T자, 경북의 K자. 그 TK 출신이 아니면 정말 출세하기도 어렵고, 저기 우리나라 또 말기에 보면은 대통령 임기 끝날 때쯤 보면은 맨 진의 동창생으로 또는 아주 가까운 측근으로만 모아요. 이게 아주 전통적인 건데, 이 삼국시대는 어느 정도 심했냐? 그 벼슬을 파는데, 이 소위 말하는 명문가 동네에서 오면은 외상으로도 줘요, 벼슬을. 2배를 내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만일 인천시장 그러면 1만 양이라면은 그 괜찮은 명문 동네에서 온 친구에게는 2만 양의 조건을 외상도 줬단 말이죠. 그리고 똑같은 죄를 저질렀는데 곤장을 10대 맞을 짓을 했는데 둘 다 이게 명문가 동네, 즉 유명한 인물이 많이 배출된 유명 동네에서 온 친구는 20대를 맞아요. 복수로. 이 자식은 그 좋은 동네에서 난 놈이 못된 짓을 했다고. 그러니까 지역성을 굉장히 따질 때 집안도 가난하고, 그러니까 출신 집안도 가난하고 지역도 외진 곳에서 태어난 사람이 이 가후예요. 근데 어릴 때 상당히 영특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가후에 대한 일화가 많이 나오는데, 뭐 그런 일화는 전부 다 얘기하기는 어렵고, 하여튼 임기응변에도 굉장히 뛰어나고 이 재주가 많은 친구였나 봐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그 구동탁군 이제 그 참모로 있었는데, 이제 뭐 응사령도 안 됐고 이제는 희망이 없으니까 도망치자라고 할 때 가후가 이럽니다. 야, 도망칠 거면은 어차피 도망칠 건데 왜 그냥 도망치냐? 한판 붙어보고 해서 우리가 이기면은 다시 장안을 점령하면 될 일이고, 지면은 그때 도망치면 되지 왜 미리부터 도망치냐? 듣고 보니까 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동탁 부하들이 이제 다시 모여서 장안성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래서 여포도 도망치고 왕윤이는 잡혀 죽고 스런수도 죽고, 이제 구동탁군이 다시 이 장안을 점령해요. 우리가 그
뭐 또 정치적으로 자꾸 해석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박 대통령 죽은 후에 서울에 봄이 왔다 그래서 김대중, 김종필, 김영삼 세 사람이 막 삼김씨 시대에 어느 날 우리 전두환 씨가 12.12 사태 일으키면서 다시 군부 정권이 들었었죠. 그때도 우리 흔하게 이 구동탁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무튼 체제가 반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어떤 일정한 체제가 한번 허물어졌다고 해서 금방 새로운 시대가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이 기득권 세력이 다시 한번 요동쳐가지고 힘을 발휘하는 게 역사의 교훈이다. 그러니까 한 번의 혁명적 어떤 준비를 충분히 갖춘 혁명을 안 하고 어떤 뜻이나 이런 건 좋겠지만 그 감당할 준비를 안 하고 일으켰다가는 다시 한번 복고가 된다. 이런 것이 우리가 삼국지의 동탁의 죽음, 왕윤희가 다시 죽고 구동탁군이 집권하는 과정에서 흔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안천도와 동탁의 죽음까지 일련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무모한 어떤 결정이 지니고 있는 한계 또는 대중성을 확보하지 않은 통치 또는 충분히 준비하지 않은 행위가 지니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삼국지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해주고 동탁이 죽은 이후에 초선인은 이제 여포에 첩이 되죠. 그래갖고 삼국지를 읽다 보면은 이 초선이가 나중에 여포가 죽었을 때 관우가 욕심을 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관우 장군이 오히려 유물단지라고 해서 죽였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아무튼 이래서 우리가 미인 방명의 또 하나의 케이스로 초선이는 정리가 되고 마는데 아무튼 이 최용이란 인물이 조그만 은혜 하나 갚으려고 동탁의 시체를 껴안고 울었던 사건도 상당히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 입에서 삼국지 하나의 교훈적인 얘기로 전해지고 초선이의 죽음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자가 너무 이뻐가지고 그냥 그야말로 온전한 여성으로서의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기보다는 그런 곡절 있는 삶을 살게 된다 해가지고서 또 우리 초선이의 죽음을 갖고서 또 얘기되는 바도 많이 있고 동탁은 물론 이제 그야말로 파괴형 독재자로 일관하다가 또 그렇게 배신당해서 죽고 이때 이제 여포 행위가 재밌어요. 여포가 동탁을 죽이고 나서 구동탁군이 쳐들어오니까 도망을 치는데 어디로 도망치냐? 원수리한테 가요. 원수리가 당시에는 이제 구동탁군이 집권하기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반동탁 연합군이 와야 되거든요. 이쪽 지역에서는 원소가 이제 자리를 잡고 이쪽 산동반도 근처 여기는 조조가 자리를 잡고 요 밑에 이제 원수리가 자리를 잡고 그 밑에는 이제 유표가 자리 잡죠. 요 밑에는 양자강이 나면은 손견이가 이제 장악을 하고 이쪽 이제 서북 지역에는 마등, 한수, 장로 이런 사람들이 쭉 이제 거점을 마련하고 있을 때니까 이럴 때 지금 이제 장안에서 도망친 이제 여포가 원수리한테 가서 신세를 지려고 그러죠. 근데 원수리가 원소 가문이 원래 이제 후한시대 가장 대표적인 가문이어 돼가지고 반동탁 연합군이 결성됐을 때 이 동탁이가 원씨 집안을 아주 낙양성에 있던 원씨 일족은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 원수 사이니까 이제 여포가 원수리한테 자리를 좀 잡으려고 찾아갔는데 원수리가 이 친구가 배신을 워낙 잘하니까 대접을 안 하죠. 그러니까 다시 이 친구가 원소한테 갑니다. 여포가. 근데 이때 원소가 유명한 얘기를 하나 하죠. 이제 밑에서 그럽니다. 저 친구가 워낙 무용도 뛰어나고 기병대장으로는 훌륭하니까 우리 좀 부하로 좀 거느리자. 우리 장군으로 모시자. 그러니까 원소가 다 좋긴 한데
저 배신자를 두고서 내가 발 뻗고 잠을 잘 수가 있냐. 우선 사람이 발 뻗고 자는 잠부터 좀 편하게 자려면은 저 친구 안 되겠다. 이래서 다시 이제 여포가 이제 원소 진영 떠나서 유랑을 하게 돼요. 하여튼 이런 상황에 전체적으로 그 구동탁군이 다시 재집권했을 때의 상황은 각지에는 이제 소위 군웅들이 활거하는 시대. 그래서 이제 밑에서 이 아래지역의 손견의 욕심은 뭐냐면 양자강 이남을 통일한 다음에 이 힘을 가지고 중앙을 집어먹겠다. 이 유표란 친구는 원래 상당히 그 뛰어난 친구였는데 이때는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어떤 의욕이 없어요. 그냥 난 여기서 형주에서 그냥 내가 요만한 저기 성이나 쌓고서 여기서 그냥 잘 살다 죽으면 되겠다. 이 원수이란 친구는 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 대단한 명문가의 출신인데 이 세상이 이럴 땐 내가 황제라도 돼가지고서 한번 큰 소리를 쳐봐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친구고. 이 조조는 뭐 아시다시피 자기 당대의 어떤 뭐 야심을 가진 인물이라기보다는 뭔가 전국을 한번 평정을 해보겠다는 이런 야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원소 역시도 이제 그 조조하고 형태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어떤 그 군웅들이 활거했을 때 욕심은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가끔 가다가 이 난세라는 이 이름을 쓸 때 난세가 어지럽다고 하기보다도 수많은 그 이제 걸출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수많은 그 인물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저마다 자기 야망을 실현하려고 각축하는 시대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난세는 어지러운 시대라고 하기 뭐 해석은 그렇게 되겠지만 상당히 중요한 의미는 각 곳에서 대권을 노리곤 또는 천하를 평정하려고 그러는 많은 인물들이 지나치게 많이 등장한 시대.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충돌이 벌어지죠. 가치 기준이 틀리니까. 어떤 친구는 뭔가 좀 백성들하고 좀 친하게 지내고 민심도 없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천하를 평정하려는 의지를 가진 유비형 같은 인물도 있겠고, 저 원수리 같은 형은 굉장히 무모하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를 요즘 얘기하자면은 그냥 옛날 부잣집 아들이 세상 변한 건 모르고 야 이거 뭐 저기 옛날 그 꿈에 취해가지고, 물론 이제 간혹 보면은 그런 사람들 많죠. 현실이 좀 어렵고 힘드니까 옛날의 추억 속에 사는 이런 형이고, 조조 같은 형은 환관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부터 멸시를 굉장히 많이 받았으니까 굉장히 돌다리도 두들겨가는 형으로 차근차근 성장하는 형이죠. 이렇게 또 유표처럼 이미 내가 벌어놓고 다 벌어놨으니까 더 이상 큰 뜻은 없고 난 여기서 만족하게 살겠다. 이런 다양한 이제 그 군웅들 시대라는 것이 바로 이제 그 난세인데, 이 의미의 하나는 중요한 것은 역시 큰 뜻을 갖지 않으면 중간에 멸망당하고 만다. 뭐 유표도 나중에 이제 집안이 몰락할 때의 과정도 그렇고, 원수리가 몰락할 때의 과정도 그렇고, 원소도 그렇고, 이제 그 부분은 앞으로 차차 나오겠지만, 군웅활거 시대가 주는 큰 의미는 역시 큰 뜻을 품지 않고, 자기 그냥 조그만 데 만족하다가는 멸망당하고 만다. 이게 뭐 난세입니다. 그러니까 시세라고 그러면은 뭐 자기가 거점 가지고 살면 되겠죠. 그래서 유명한 그 당태종, 물론 한참 후의 사람 얘기지만 당태종 이세민이가 뜻은 높은 데 가져라. 그래야 중간이라도 될 수가 있다. 이런 명언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중국사에서 물론 그런 상황들이 춘추 전국시대에도 여러 번 벌어지지만 이 삼국지에서 군웅활거 시대가 주는 큰 메시지의 하나는 뜻을 크게 품지 않으면은 역시 난세에는 살아남기 어렵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로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아무튼 우리가 또 하나 이제 판단해 볼 것은, 그때 뭐 유비라든지 우리가 아직 등장을 했죠. 근데 유비는 그때 여기 이제 조그만 그 현의 현령으로 있었는데, 유비가
현령으로 이제 있게 된 까닭에 얘기를 조금 앞서로 돌아가자면 우리 삼국지 볼 때 도구 폭행이라고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의병 일으켜가지고 황건의 난이 평정된 이후에 유비가 논공행상으로 조그만 시골 경찰서장이 되지요. 이때 이제 그 중앙에서 요즘 말하자면 감사반이 내려왔는데 이 친구가 원래 부패 공무원이니까 뇌물을 요구합니다. 뇌물을 바치면 저기 봐주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자식은 내가 뇌물 바칠 만큼 나쁜 짓 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 감사관, 이게 도구라는 것은 우리로 얘기하자면은 시감사관쯤 돼요. 시감사실 소속.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저기 당시 유비는 여기 뭐 한 구에 소속된 뭐 한 구청의 중간급이라고 보면 되고. 근데 이 도구 폭행이 삼국지에서는 장비가 한 거로 되어 있어요. 소설에서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것이 각색된 부분이고 진짜 그 나관중이 쓴 소설에서는 유비가 폭행을 하는 겁니다. 유비가 뭐 이런 놈은 죽이겠다고 오히려 폭행할 때 관우가 달려와서 말리죠. 그때 이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봉쇄와 난세, 즉 그러니까 봉쇄라고 하는 봉쇄 난세라는 것은 실존하는 새가 아니라 상징적인 새인데,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자면은 뭐 봉황새라고 할 만큼,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 문장이 봉황 아니에요. 그렇지? 상당히 고매한 풍성을 가진 그야말로 이제 어떤 인물을 상징하는 건데, 그런 봉쇄와 난세는 가시덤불 속에 그 자기 집을 짓지 않는다. 거기다 머무르지 않는다. 이런 유명한 말을 관우가 하면서 야 이거 벼슬리고 뭐고 다 때려치고 우리 새로 한번 시작해보자고 떠나죠. 이 도구 폭행 사건도 가끔 그 중국의 명화전이나 삼국지 뭐 백장면이라든지 이런 책에 보면은
있고, 여기가 장안. 그때 이제 여기에 유비는 여기 혈령으로 있었고. 근데 여기 지금 지도가 지금 조금 잘못된데, 우리 지금 여기에 가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조조가 조금 위에 있고, 서주가. 청도, 칭다오. 아마 가보신 분 많을 거예요, 여기. 중국의 산동반도 밑에 있는 칭다오, 청도. 이곳이 옛날 이름은 낭야예요. 이 낭야가 옛날에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산동반도 바닷가 쪽에,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가면은 진시황이 불로초 찾아서 순행하다가 머물렀다는 곳도 있고, 아무튼 요 낭야라는 곳에, 풍광이 좋은 곳에 조조의 아버지가 이제 조순인데, 이 양반이 원래는 하후씨예요. 하후씨인데, 하후돈, 하후연, 이게 다 조조의 일족이에요. 원래 하후씨인데, 집안이 몰락해 있다가, 이 환관들이 양자를 구할 때, 조등이라는 분 밑에 양자로 들어간 겁니다. 양자로 들어가서 이제 소위 부잣집 아들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양반이 조조가 흥건적을 물리치고 막 이럴 때 돈을 1억 벼슬을 팔 때니까 1억 만전의 돈을 주고서 태위 벼슬을 사요. 이 태위는 요즘으로 말하자면 국방부 장관이에요. 국방부 장관도 한 1억짜리를 주면 돈을 주고 사던 시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형편없는 시대인데, 이 태위란 벼슬을 샀을 때 조조가 화가 나니까, 조조는 매관매직을 싫어해가지고 벼슬자리 내 패대기 치고 고향으로 갔어요. 이때 고향에서 조비를 낳게 되는데,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이 조숭이가 이 낭야라는 곳에 도망쳐서 와서 살고 있었는데, 조조가 이제 이 연주 지역을 평정하고 나니까 아버지를 모시겠다고 초청을 해요. 초청해가지고 가는 도중에 이 서주의 끝자락 땅을 좀 지나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죽게 돼요. 이 서주의 서주목이라고 그러죠. 요즘 도지사처럼 서주의 이 시절은 벼슬 이름이 목이었어요. 서주목 도겸이가 조조가 되게 괜찮은 놈이니까 조조한테 잘 보이려고 호위병을 보냈는데, 이 호위병 놈이 이 조숭이한테 가보니까 재산이 만만치 않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흑심이 생겨가지고 중간에 조조 아버지하고 일가족 다 죽이고서 재산 뺏어갖고 이제 도망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조조는 아무튼 우리 아버지 죽인 놈은 이 서주목 도겸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핑계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서주를 집어먹어야 또 조조 땅이 커지니까. 뭐 하여튼 이래가지고 서주 공략전을 벌리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조조의 복수전이 상당히 또 삼국지를 읽는 분들에게는 흥미만점의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져요. 이때 대표적인 거 하나는 서주의 도겸. 이 사람이 상당히 쉽게 말하면 뭔가 좀 품성이 어진 사람이었나 봐요. 부드럽고. 그러니까 이제 조조 아버지 지나가는데 호위병도 보냈겠죠. 아무튼 이 도겸 휘하에 이제 여러 가지 손건이라든지 미축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이 휘하에 있었는데, 조조 휘하에는 또 이 장막이라고 하는 이런 친구이자 참모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이 조조가 서주를 이제 아버지 복수전으로 공격할 때 명령을 지속하게 내리죠. 아무튼 가가지고 살아 움직이는 거 없이 모조리 싸그리 죽여버려라. 하여튼 또 삼국지에서는 가장 악랄한 이제 복수전이 벌어집니다. 이때 이런 소문을 들은 진궁이 기억나시죠? 이제 조조가 동탁 죽이려다가 실패하고 도망치다가 중모현에서 붙잡혀가지고 했을 때 중모현 현령. 그래가지고 진궁이가 이제 조조를 풀어주고 같이 조조의 뜻과 맞춰서 도망치다가 여백사 일가를 죽이는 거 보고서 진궁이가 야, 이거 조조 흉악한 놈이구나. 그러고선 떠났던 진궁이가 이제 조조를 찾아와요. 이게 내가 아는 거는 도겸이란 분이 상당히
인자한 분이고, 당신네 아버지 죽은 사건은 참 안타깝지만 이러이러한 곡절이 있었기 때문에 지나친 백성들을 생각해서 도교미를 응징하는 건 좋지만 가능하면은 좀 적당히 복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듣질 않아요, 조조가. 자네는, 날 배신하고 떠났는데 무슨 또 와서 헛소리냐. 이래가지고 이제 조조가 공격을 시작을 해가지고 가는 곳마다 완전히 몰살을 시키니까 이때 서주 공략전 복수전을 할 때 세 가지의 중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제일 사건이 이때 제갈량이도 여기서 태어났어요. 산동반도 낭야 지방에서. 근데 이제 아버지 엄마가 일찍 죽지요. 그래가지고서 삼촌이 살고 있는 이 형주 땅을 향해서 떠납니다. 이 서주 복수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제갈량이가 동생 데리고 이제 이곳을 지나다가 너무나 참혹한 걸 보고서 조조하고는 영원히 이 조조란 사람을 돕겠다는 생각조차도 하여튼 못 갖고, 이건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을 느낌을 가진 이후에, 이제 제갈량이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제갈량이가 조조 편에 붙었으면 간단하게 전국을 통일했을 텐데 유비 편에 갔을까? 물론 삼고초려 그 이후에 많은 얘기가 나오지만 이런 대단한 악행을 봤기 때문에 이런 짓을 이제 조조하고는 융합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포가 원술 진영이나 원소 진영에 가면 맨날 저 자식은 원래 그냥 지네 양부도 맨날 뒤에서 몰래 암살하는 아주 배신의 심벌 같은 친구니까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이제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워낙 이 조조가 이야기의 복수전을 가혹하게 하니까 친구이자 이 참모였던 장마기가 이거 안 되겠다. 조조가 출동한 사이에 연주에서 반란을 일으켜요. 조조가 진짜 무서운 놈이 전국을 장악했다가는 이거 아주 인간의 씨가 안 남겠다고 해서 반란을 일으킬 때 마침 여포가 근처를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마기가 배신의 능수니까 조조를 잡는 데는 역시 배신의 능수인 놈이 낫겠다고 그래서 여포를 반조조, 소위 말하는 대장으로 떠받들어서 그 후에 유명한 여포와 조조의 싸움이 벌어지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리고 이때 도겸이가 이 조조군이 워낙 세가지고서 몰려와가지고는 전국을 유린할 때 각지에다가 이제 구원군 요청서를 보내죠. 좀 살려달라고. 이 조조군이 워낙 악랄하게 우리를 처주를 죽이고 있으니까 백성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좀 구해달라고 이제 구원 요청을 할 때 이쪽 지역에 달려가는 것이 이제 유비가 달려가게 되죠. 그래서 이 조조의 복선 속에는 삼국지에 많은 인물이 등장하는 계기도 또 한편 되면서 그 악랄한 복수전 때문에 벌어지는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이제 얽히게 됩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제갈량 얘기는 나중에 차차 하기로 하고, 이제 여포도 반조조군에 이제 가담했다는 사건 이상의 의미는 없어요. 그 후에 이제 유비를 중심으로 다시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이제 펼쳐지는데, 이때 이제 유비가 도겸이라는 사람을 구하러 갈 때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볼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유비랑 도겸이랑 친한 사이도 아니에요.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 유비가 구원군을 데리고 가는데, 우리로 얘기하자면은, 한 적이 10억쯤 필요한 회사에 돈 한 200만 원 갖고 써간 거죠, 부도나는데 좀 보태 쓰라고. 그러니까 도겸이가 하도 딱하니까 구원군이라고 온 병사가 너무 숫자가 적으니까 도겸이가 병사를 오히려 내줍니다. 이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네가 좀 한번 당신이 좀 막아달라. 그러니까 구원군이 온 것보다는 사실은 도겸이 군사 가지고 막아달라고 이제 한 격이 되고 말았는데, 아무튼 이때 관우 장비가 있어도 워낙 조조군이 강세여가지고 연전연편하고 도망치기 바빠요, 이때. 근데 도망치기 바빴지만
얻은 건 뭐냐면 도겸이가 야, 이 병사도 없는 저 친구가 정말 나를 이렇게 살려주려고 먼 곳에 달려온 곳에 고마움을 느껴가지고는 이제 유비한테 프로포즈를 하죠. 당신이 좀 와서 이 서주를 맡아서 다스려줬으면 어떻겠느냐. 근데 이때 이제 무슨 상황이 벌어지냐면 바로 여포가 이제 반란군을 이끌고 조조의 근거지를 차지하니까 조조군이 이제 철수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조조군은 철수를 이제 복수전을 펼치다가 중간에 자기는 이제 본거지에서 반란이 일어났으니까 본거지로 돌아가고 도겸이가 서주를 이제 유비에게 주려고 하죠. 이때 이제 그 유명한 얘기가 저런 겁니다. 내가 겪어보니까 이놈은 난세가 이게 겁이 나는지 몰랐다. 원래 세습자예요. 어떤 영지를 가지면 내 영지를 아들에게 주고 아들이 또 손자에게 주고 이런 식으로 세습자인데 이 도겸이가 이 세상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나는 우리 아들한테 이렇게 무서운 세상 넘겨줄 마음이 없으니까 당신이 좀 맡아서 해라. 근데 유비가 노하죠. 관우장미가 뺏어 보니까 이거 아니 여태까지 고생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저쪽에 이만한 덩치의 땅을 가지라고 주는데 안 받는단 말이에요. 형님은 이상한 사람이다. 야 임마 내가 무슨 공모가 있다고 이걸 받느냐.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티격태격 하다가 도겸이가 죽게 돼요. 도겸이가 죽고 도겸이 이제 휘하의 참모들이 와서 유비를 추대하는 형식으로 서주를 이제 넘겨주는 바람에 최초로 이제 유비가 궁벌 대열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때 이제 한편 조조와 여포 사이에서는 그 유명한 이제 여러 가지 싸움이 벌어지는데 이때 좀 우리가 상징적인 거 하나가 메뚜기 떼의 내습이에요. 우리는 메뚜기 떼가 날라온다 그러면 뭐 별것 아닌 거로 여기는데 중국서 메뚜기 떼는 수십억, 수백억 마리가 몰려오는 겁니다. 그 메뚜기 떼가 몰려오면은 하늘에 해를 가려서 캄캄해진대요, 땅이. 그리고 메뚜기 떼가 한번 쓸고 가면은 이런 뭐 벼나 이런 것만 먹는 게 아니라 나무, 풀, 그러니까 나무도 이파리 이런 게 다 없어지고 줄기만 남는데요. 이 대지에 하여튼 웬만한 풀은 다 없어지고 이때 이제 이 메뚜기 떼의 내습 속에서 양쪽 진영이 군량미가 없어가지고 임시 휴전을 해요. 그래서 이때 이제 그 군량미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조조가 야 이게 전쟁에서 무기도 중요하고 병사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군량미구나. 이 군량미라는 것이 사실 누군지 뭐 몰랐겠어요. 근데 그 심각성에 대해서 조조는 이때 이제 그 메뚜기 떼의 내습을 받으면서 군량미의 중요성을 알아가지고 그 이후에 펼친 게 둔전제입니다. 이 둔전제를 실시할 때, 이 원래 둔전제는 군대가 어떤 지역에 가면은 이동거리가 기니까 식량을 어느 정도는 가져갈 수도 많이 가져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주둔하게 되면은 농토를 개간해가지고 주둔군이 밭을 일궈서 거기서 나오는 소출로 먹고 사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일찍이 뭐 가끔 군대가 원정 갈 때 쓰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거를 조조가 획기적으로 개선을 합니다. 어떻게 개선을 하느냐? 이제 군둔도 있고 군이 이제 하는 방법도 있고 민둔도 실시해요. 백성들도 이 군둔, 민둔. 그래서 이제 군인도 거점에 앉으면 여태까지는 전통적으로 군대만 군량미를 확보 차원에서 했는데 조조가 처음으로 민간인에게도 둔전제를 실시합니다. 이건 중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떤 발상을 하게 되면 야 그거 쉽겠지 그러는데 그렇지가 않죠.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일. 가끔 우리가 콜럼버스 달걀이라는 얘기하죠. 그 달걀 못 세우는데 톡 쳐서 편편하게 가지고 세우면 세워지지요. 하고 난 걸 보면은 쉬워 보이지만 어떤 발견을 하고 발명을 하고 역사적인 첫 번째 일은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민둔 시스템을 만들 때 이제 그 조조가 이제 뭐 농사 소득에 뭐 6화를 바치게 한다, 뭐 5화를 바치게 한다, 소가 없는데
나라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자기가 영주죠. 영주가 소를 빌려주면 뭐 소출의 일화를 더 내야 된다든지, 자기 소가 있으면은 오히려 나라에서 농민에게 소출의 일화를 더 준다든지, 하여튼 이런 뭐 여러 가지가 옳으냐 그러냐 여러 가지 논란은 많지만, 아무튼 군둔과 민둔을 본격적으로 시행을 해요. 그래서 이 군량미 확보 차원에서 시작한 저 군둔 민둔이 결정적으로 중원의 농업경제, 그러니까 중국 전체의 농업경제에 거의 혁명적 변화를 가져와요. 이건 이제 그동안에 한 200~300년 동안에 중국의 농업경제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대가족 중심이 농촌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요만한 땅 갖고 농사를 지면은 농사 소출액에 얼마를 세금으로 바치고 얼마는 내가 먹고 사는 일이었죠. 이러다가 새로운 관리가 내려오면은 이놈들이 보통 매관매직으로 내려오니까 여태까지 열마지기에서 쌀 10가마를 세금으로 받아갔다면 이거 3천 높이는 거죠. 뭐 12가마, 13가마. 그래서 20가마, 30가마쯤 되면은 농사를 져가지고 도대체 먹을 수 있는 게 없죠. 다 뺏기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고향을 떠나고 뭐 하여튼 노예가 되고 어지러워졌던 것을 저 시스템으로 이제 안정을 시켜요. 그러니까 경제가 안정이 되고 농사를 짓게 되니까 유랑민이 없어지니까 자연히 치안 유지가 되지요. 법령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만일에 호적이나 주민등록증 저 이동이 지금 우리가 뭐 이제 법적으로 돼가지고서 조치가 된다 그래도 저 이동이 지나치게 많을 때, 만일 노숙자가 인천 지역에 예를 들어서 100만이 넘었다고 칩시다. 그건 통제가 안 되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가 유지되는 부분이 이제 군둔 민둔을 실시하면서 이제 안정적으로 치안 유지가 된다. 이제 이런 점 말고도 또 하나의 큰 장점은 뭐냐면, 그 전까지는 농사를 지면은 매관매직으로만 뺏기는 게 아니죠. 어느 날 군량미를 필요로 하는 이 군대도 일종의 도둑대나 마찬가지예요. 뭐냐? 자, 우리가 농사를 다 졌어. 군대가 이동하는 도중에 군량미가 없으면 길이 없죠. 가서 벼고 보리고 배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곡식이 익을 때쯤 되면 어디서 나타난지 모르는 놈들이 나타나가지고 다 이제 배간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농민들 자체가 확대를 시키지 않아요, 생산량을. 극도로 작은 규모의 내가 먹고 살 것만 해가지고 살짝 먹고 도망친다거나 세금 적당히 내고 하지 농토 개간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산업발전 과정을 볼 때 우리도 요즘에 보면은 자유경제 체제하고 뭐 소위 사회주의 경제 체제 똑같이 지금 뭐 평등이 우선이냐 자유경쟁이 우선이냐 해서도 지금 미세한 것 같지만 대단한 차이가 나타나는데, 당시에 이런 그 농민 집단이 의욕이 없었다 하는 부분은 그 국가적인 게 문제가 아니라 전체 민생이고 체제고 다 파탄 지경인데, 이런 문제가 군둔 민둔이 되면서 퍼센테이지가 확실해지니까 내가 100가마를 만들면 예를 들어서 60가마를 바쳐야 된다. 6화를 바친다고 해도 하여튼 양을 늘리기만 하면은 내가 갖는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적극적 의지로 농토를 개간한다. 그러니까 자유경쟁 체제가 주어지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 이런 큰 의식 변화도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조조의 둔전제는 중국 역사상 상당히 획기적인 제도로 칭송을 받습니다. 그 이후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오늘의 자유경제하고도 상당히 맥이 통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조조가 복수전을 할 때 이제 그 여포하고 이제 그 갈등이 벌어지고 여포하고 싸우면서 이런 메뚜기 떼의 내습 때문에 군량미의 부족을 느끼고 군량미 해결 방법으로 실시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저 제도가 조조 치하에서만큼은 아무튼 그 당시 조조가 다스리는 지역 외에는 거의 다 굶는 게 일이었어요. 막 어느 정도 굶냐? 당시 장안 지역에 주둔했던 장제의 군대가, 그 수만 군대가 먹을 게 없어서
유표한테 식량을 구하러 이동을 해요. 군대가 이동할 정도로 식량이 모자라서. 민간인은 굶어 죽는 게 보통 일이죠. 이때 조조영지만은 곡식이 넘쳐나는 바람에 당시 장안에서 도망쳤던 황제가 조조 진영에 들어와서 조조가 황제하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조조가 맨날 우리 소설 보다 보면은 황제를 막 능멸하고 황후가 조조 죽이려고 했다고 끌어내서 죽이고 아주 조조를 나쁜 놈이라고 보죠. 조조가 나쁜 놈이 아니라 당시 중국 전체가 그야말로 그냥 엉망진창인 시대에 이 조조가 다스리던 이 지역, 허도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낙양이고 여기가 장안이고 이 지역만 소위 말해서 굶어 죽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자면 잘 사는 시대가 여기만 벌어진 거예요. 이때 황제가 낙양으로 왔다가 조조한테 구원을 청하고 조조가 허도에다가 황제를 모셔놓은 겁니다. 이 황제가 이 정신병자 같은 친구가 여기 자기 겨우 먹고 살게 해줬더니 이제는 권력을 뺏으려고 조조를 암살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하는 것이 조조한테 들키는 바람에 황후도 죽이고 황후 장인도 황제의 장인도 죽게 되고 수많은 그 사건들을 소설에서의 묘사하고 달리 그런 배경을 이해하기 때문에 가끔은 이 조조의 리더십에서 경제정책과 이런 원호정책, 특히 이 황제를 갖다 놓고 명분을 살려가면서 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관해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아무튼 이 이후의 전개겠지만 조조의 리더십이 저때 획기적으로 발휘가 되고 하는 배경에는 역시 먹고 살아야, 일찍이 관중이 그랬지 않습니까? 곡간이 쳐야 인심이 나고, 먹을 게 있어야 이웃에 베푸는 게 생기지, 먹을 게 없으면 그 세상은 아무리 예의고 덕목이고 친절이고 그 존재를 못해요. 그래서 삼국지에서 둔전제는 단순한 어떤 경제 성과 이상으로 역시 권력, 정치는 해야 될 1호가 백성을 먹여 살리는 일. 이 이후에 중국에서는 조조의 이 말이 계속 발전해가지고 심지어 최근에 모태통이가 중국 정부를 수립할 때 장개석 군대하고 싸우면서 했던 일성이 그거예요.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포할 때도 문제는 중국 인민, 거의 10억에 달하는 중국 인민을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인가가 숙제고 과제다. 이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지금 우리들 참 어쩌면 호강하고 사는 건지 몰라요. 여기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에 보릿고개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1960년대까지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들었냐면요, 밥을 먹는다는 게 거의 우리 같은 세대에도 한 달에 한두 번? 그 쌀밥도 아니고요. 쌀밥은 1년에 한두 번 먹는 겁니다. 그리고 전부 다가 우리 세대가 요즘 애들에 비해서 요즘 우리 세대까지 갈 필요 없죠. 요즘에 가끔 신문에 보면은 북한과 우리 남한의 소년들 덩치나 키 비교 차이 좀 보셨어요? 하여튼 배고픔이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는 여기서 지나치게 길게 얘기할 거 없이, 아무튼 우리 자신도 1960년대에 겪었던 일이에요. 요즘 얘기하다 보면 애들이 그때 라면이라도 먹지 왜 굶었냐고 그러는데, 그거 참 한심한 소리만 하고 있거든요. 우리 사회라는 것이 하여튼 먹고 사는 문제, 이 경제 리더십이라는 것은 오늘의 지금 얘기하는 풍족한 사회에서의 얘기가 아니라 거의 절망적인 시대에도 항상 이 문제만큼은 굉장히 중요했다. 이런 점에서 또 삼국지, 조조, 둔전제 이 문제는 우리가 리더십과 연결해서 또 한번 항상 생각해 볼 과제고, 이 사이에 그 유비가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유비에 대해서
많이 갖고 있던 생각 중에 하나가 사람이 친화력이 있다, 덕망이 있다 이런 거지만 그 전까지 전체적인 이미지는 있지만 언제 덕망과 이런 친화력 같은 걸 발휘해 볼 기회는 없었잖아요. 드디어 이 서주에서 이런 이제 자질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어떤 기회가 있으면 유비도 그런 기회를 얻은 게 뭐예요? 서주의 도겸이, 지금 도겸이란 사람이 그야말로 조조로부터 거의 뭐 멸망당하기 직전에 어려울 때 그걸 도와주러 갔기 때문에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내가 꼭 이익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라. 주변에서 어떤 일이 있으면은 적극 참여하다 보면은 그야말로 안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좋은 일도 충분히 있을 수도 있고 또 좋은 일이 생기려고 그러면 참여하지 않고 우리가 소위 말하자면 하늘에서 뭐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듯이 뭐 입 벌리고 누워있다고 감이 떨어지겠어요? 감나무 밑에 누워서 감 떨어지기 기다리려고 해도 떨어진 감이 깨지지 않게끔 지푸라기도 좀 깔아놓고 그리고 기다려야지 그냥 맨 땅에 누워서 하늘 보고 있어갖고는 이루어지지가 않는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주변에 일이 있으면 남을 돕고 참여를 해라. 그래서 유비의 어떤 친화력, 덕망, 민심을 얻어라 뭐 이런 문제는 또 서주시대에 상당히 형성된 이미지고 실제로 물론 조조가 쳐들어와서 아주 참혹한 형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후에 유비가 좀 통치를 잘 못했어도 백성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덕망도 있고 그야말로 선인 같았겠죠. 조조 같은 악당을 보다가 보니까 야, 이 사람은 상당히 착한 분이고 훌륭한 분이고 우리가 따를 만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아무튼 유비가 서주를 얻고 나서 군벌로 성장을 하고 이후에 그런 이미지 즉 착하고 어질고 덕망이 있다라고 하는 이미지는 바로 그 어려움 속에서 그 몇백 명도 안 되는 병사를 데리고 도겸을 구하러 달려간 데서 발단이 됐다. 그래서 이 또 리더십 항목에서는 적극적이어라 이런 부분이 우리가 또 한번 삼국지 리더십에서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일련의 사건을 좀 종합해 보자면은 이 부분이 이제 삼국지 전체에서는 사실은 아직도 출발 부분에 속하죠. 아직 본격적인 소위 관우 장비, 그 주역인 제갈량 또는 가후, 사마이 이런 사람들이 활약 시기는 아직 안 벌어졌는데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후라고 하는 인물도 이제 등장을 했고 유비도 이제 본격적으로 군벌로서 역사적인 무대에 등장을 하고 조조도 이제 그야말로 자기 확실한 근거지를 가지고 이제 등장을 하고 여포 같은 이제 배신자도 아무튼 조조하고 사이에서 등장하는 계기가 생겼고 이 이후에 이제 그 유비와 서주를 둘러싼 여포와의 이제 때로는 합작했다가 때로는 갈등을 일으켰다가 또 옆에 있는 원술과 서로 얽혀서 이제 소위 싸우고 동맹을 맺고 이러죠. 이 부분은 또 역시 정치 세계에서는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 이제 이런 것이 서주 벌판에서 벌어집니다. 왜냐면 서주 바로 밑이 이제 여기가 서주인데 요 밑에가 이제 그 원수리가 있던 거점이고 이제 요 서주를 다스리던 유비한테 여포가 이제 조조한테 패한 후에 찾아와서 야 이거 나 좀 살려달라고 해가지고 제일 처음엔 유비가 서주를 여포한테 주려고 그러죠. 그래서 받으려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관우장비가 인상 팍팍 쓰니까 여포가 겁나서 이제 안 받고 그 근처에 있는 소패성이라는 데 이제 주둔하고 있다가 원수라고 이제 둘이 짜가지고서 유비를 이제 몰아내고 여포가 서주를 차지했다가 나중에 이제 조조 유비 연합군한테 잡혀서 죽지만 아무튼 요런 서주를 중심으로 한 쟁탈전.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가 아마 가보시면은 산동반도 이남에 지금 그 합비라고 있어요. 합의성, 그때. 합의성, 합비 이쪽 일대에 가면은 굉장히 평야지대예요. 중원에.
그게 지금 서주 땅인데, 이런 그 넓은 서주 땅을 중심으로 이제 여포와 원술과 유비의 이제 각축전이 벌어진다. 이 세 인물을 이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면은 리더십의 재미난 부분이 형성이 돼요. 원술은 아까 말씀한 대로 물론 과거의 영광이나 기대어 사는 현실의 변화를 아직도 모르고 현실에 자기가 뜻은 황제가 되고 싶은 만큼 뜻은 큰데 자질은 안 되고 그런 여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그냥 자기의 영화 속에서 있는, 요즘 얘기하자면 좀 정신 나간 친구 같은 인간이고, 여포는 용맹하고 뛰어나긴 하지만 뭐 의리니 인간성이 이런 건 뭐 워낙 그냥 우리로 얘기하자면 형편없는 친구가 되니까 언제나 배신을 일삼고 못된 짓을 골고루 하는 이런 인물로서 이제 우리가 여포를 바라볼 수 있다 그러면, 유비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야말로 효도형에다가 그 의형제를 맺은 사람들하고의 관계도 아주 좋고, 그 다음에 이런 땅을 맡아서 남의 어려움을 보면 돕기도 하고, 자기의 그 힘약한 그 어려운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적극적으로 남에게 베푸는 이런 세 인물이 중원이 한복판에서 이제 각자가 보는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결과를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은, 원수는 끝내 황제가 이제 돼요. 근데 그건 남이 인정해준 황제가 아니라 여기서 그냥 내가 오늘부터 황제다 해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황제가 되자마자 하는 짓이 뭐냐면, 조금 있다가 하는데, 제일 먼저 황제는 후궁이 많아야 되니까 그냥 자기가 다스리는 일대에 처녀란 처녀는 다 잡아다가 일단 후궁에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황궁에는 곡식이 많이 먹을 게 많아야 되니까 또 몽졸이 걷어들여요. 그래서 심지어 백성들을 도망가는 건 둘째치고 그 부하 관료들이 당신 같은 황제는 내가 못 모시겠다고 관료들이 도망가요. 그러니까 뭐 체제가 완전히 무너져서 폐가 망신해서 죽죠. 여포는 저기서 이제 그 원수리하고 이제 합작해서 유비 쫓아내고 한참 하다가 조조한테 걸려가지고 백문루에서 아까 얘기한 진궁이가 이제 그 조조한테 소위 말하는 이제 조조를 좀 막으려고 여포 찾아갔다가 여포 진영에서 여포가 진궁이 꾀를 안 듣는 바람에 이제 같이 여포에게 죽어요. 그 이제 다음에 백문루 사건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역시 그러니까 배신자는 배신자답게 말로가 처참해지고, 이렇게 좀 아직도 꿈 못 깨고 꿈속에서 사는 사람도 큰 뜻을 이루기보다는 역시 그냥 중간에 처참하게 멸망당하고 만다. 그 대신 자기가 큰 뜻을 가진 사람일수록 그야말로 부하에게 덕을 베풀고 친구에게 의리를 보여준 이런 유비 같은 형은 역시 살아남아서 승승장구할 수가 있다 하는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저기 삼국지를 전부 다 요 고 토막을 사실은 좀 들여가지고서 좀 읽고서 시작을 하면 여러 가지로 좋긴 한데, 사실 그 뭐 자료 준다고 그 읽고 오는 것도 만만한 일이 아니고 전체 흐름으로 봐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정리를, 오늘 사건의 그 전개는 중간에 끼어드는 게 많아가지고 조금 힘들었겠지만 전체를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즉 동탁이란 인물이 대권을 쥐고 나서 워낙 포악한 정치를 많이 하니까 각 곳에 있던 이제 그 많은 분들이 반동탁 연합군이라는 걸 만들어서 공격해 오니까 여기서는 내가 버티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 본거지 근처로 가자고 해서 장안 방면으로, 여기서 낙양에서 장안 방면으로 천도를 했는데, 이 수도를 옮기는 게 천도죠. 근데 당시에 천도라는 건 우리 요즘에 이런 뭐 수도를 옮기는 천도 이상의 중요한 의미는 수도가 곧 나라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도성이라고 그러죠. 근데 예를 들면 나중에 그 학교 다닐 때 배운 그 두부의 춘망이란 시에 보면은
뭐 국파제사나 뭐 성 이렇게 나올 때 그 성은 단순히 무슨 성곽의 성이 아니라 도성이고 도성은 곧 그게 나라일 수도 있어요. 다 뺏겨도 도성이 살아있으면 되죠. 우리도 뭐 그 임금하고 수도만 살아있으면은 이 봉건 시대에는 그 나라가 존재한다고 보니까 그러니까 천도라고 하는 것은 그 단순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나라의 어떤 본질적인 게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요즘도 전 세계 헌법 중에 수도를 명시하는 헌법도 많아요. 우리나라 헌법에만 명시가 안 되어 있지. 그래서 이 천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삼국지에 나온다. 이것이 동타이가 그런 궁여지책으로 했는데 대개 천도를 얘기하는 요즘의 민주사회에서도 지도자들이 대개 보면은 요상한 수를 많이 발휘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측면이 있고 이 천도 과정에서 역시 계속 그 준비 안 된 자가 포악한 정치를 계속하니까 역시 그 속에서 의인이 등장을 하는데 반란은 언제나 내부에 있다. 반란자는 내부. 그러니까 뭐 왕윤희도 원래 동탁이가 발탁한 인물이지만 역시 내부의 인물이고 끝내 동탁이를 죽인 인물도 여포 아니에요? 여포도 내부자지. 의자니까. 그러니까 반란자는 역시 내부에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덕을 베풀고 올바른 처신을 안 하면은 그건 항상 부하한테 당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도 이 삼국지가 보여주는 또 하나의 묘미가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조조에 또는 그 뭐 각 그 지역에 있는 군웅들이 이제는 중앙의 권력이 허물어졌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그야말로 어떤 시스템이 한번 무너지고 나면은 많이 회사에서도 겪겠지만요. 직장에서도 작은 시스템 같지만 시스템이 한번 휘청거렸을 때 오는 여파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두려워할 일은 아니지만 변화를 너무 즐기다 보면은 변화 자체가 또 변화를 낳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뭐 혁신할 때 제가 이제 중앙 공무원들 강의하러 가서 혁신 얘기 나오면 제가 맨날 비웃다시피 해가지고 요즘에는 저 우리 나 교수 얘기는 듣지 말자고 그러는데 혁신이라고는 상당히 힘든 겁니다, 그게. 근데 우리가 삼국지에서 읽혀지는 것도 보면은 역시 어떤 변화를 주려고 할 때는 그만한 진통이 따르고 그런 진통 이상의 대비와 준비 그리고 그 이후의 변화에 대한 충분한 어떤 검토를 하지 않았을 때는 이 위험한 일이다. 이런 부분으로 좀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 그 이후에 조조나 유비, 여포, 왕윤, 또 뭐 채용 이런 사람들이 오늘에 등장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각자 나름대로의 처세술. 우리가 리더십보다도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것은 처세술일 수가 있어요. 처세훈으로서, 그러니까 처세술을 너무 기교로 볼 일은 아니고 처세의 교훈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채용이한테서 받아들일 부분도 있을 테고 왕윤이한테서 받을 부분도 있을 테고 소선이를 통해서 받을 부분도 있을 테고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어떤 요런 처세훈이 좋겠다는 것이 아니라 삼국지를 읽으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그걸 받아들이기 나름이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짧고 굵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아유 가늘지만 나는 길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고 나는 요 선에서 만족하겠다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야 나는 뭐 훨씬 쉽게 말하면 현재의 지위보다는 몇 단계 더 높은 자리를 나는 해야겠다는 사람도 있겠고 그러니까 다 틀리기 때문에 삼국지의 이런 다양한 인물들이 보여주는 어떤 처세훈의 문제는 각자가 좀 느껴보는 몫이 아닐까